네, 2021년 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옛날 같으면 뭐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은 설 연휴가 좀 저는 약간 지루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주제는 일단 언론이 안 나오고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뉴스는 좀 주는 느낌인데, 뉴스가 줄었다고 해서 세상이 퍼덕퍼덕 거리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동맹을 해놓고 균형 외교 찾는 문재인 정부를 좀 지적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통일 적기를 놓치고 위기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CNN 방송 등이 2월 13일 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정상끼리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이든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홍콩과 신장이 위구르죠.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우려했습니다. 물론 불공정 무역 문제, 중국에 대한 무역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이 위구르죠. 신장에서의 인권 유림, 대만을 포함한 영내에서 점점 더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중앙TV는 시진핑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대만과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간섭하지 마라.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네, 좀 방어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바이든 시절에도 그 앞에 있었던 트럼프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미국은 중국과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미중 간의 충돌을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특별히 가까웠던 거는 2차 대전 때까지였죠. 그리고 이제 서로 큰 연락이 없다가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주기장막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 의도는 그 당시 미소 냉전이라고 하는 미소 대립이라고 하는 냉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공산국권의 양대 축인 중국과 소련이 영토 문제, 진보도 섬을 놓고 강에 있는 작은 섬을 놓고 서로 싸운 걸 보면서 그걸 이용해서 두 나라를 분리시키자, 그런 정책을 택하면서 공산블록 해체를 시도합니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가 깜짝 놀라서 미중 간이 화해를 했으니까 떼땅트가 왔다, 평화가 왔다고 막 떠들어댔었죠. 그와 함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과의 북베트남과의 전쟁을 정전하면서 주월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콩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월남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죠. 네. 그에 따라 캄보디아 이쪽도 전부 다 공산화되는 라오스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대땅트의 결과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중소 간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76년도에 소련이 대응을 합니다. 그들이 그때 SS-20이라고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걸 대량 생산하면서 동독을 비롯한 와르샤바 조약기구, 동유럽 국가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벌어지는 어떤 손해를 여기서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따라 미국은 그때, 그러니까 당장 소련의 위협을 받는 나토 국가인 서독하고 프랑스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미국은 퍼싱2라고 하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서둘렀어요. 아마 정식으로 개발된 건 1980년으로 아는데 막 개발하면서 소유럽에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주 냉전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사드 반대 시위처럼 퍼싱2 반대 시위를 격렬하게 유럽의 대학생들은 일으켰었죠. 네. 그래서 미소 간에 군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 결과 80년에 서방 국가들이 소련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는데 그걸 이유로 들었죠. 그리고 79년도에는 이란에서 무슬림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이란을 쥐고 있는 호메이니 세력이 팔레비 왕정을 끝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84년에는 공산국가들이 미국 LA 올림픽을 모두 불참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이 정치에 의해서 그 정신이 훼손되죠. 그런 사이에 서로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군비에 많은 돈을 넣다 보니까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흔들리게 되죠. 소련이 더 약했습니다. 결국은 소련이 견디지 못하고 야, 우리 회담하자라고 해서 모든 중거리 핵전력, 퍼싱투나 SS-20을 포함한 핵을 붙이고 있는 중거리 핵 미사일은 모두 없애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1987년 미소는 INF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그 후로 상당 기간,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겁니다. ICBM은 있어도 이 중거리 이하의 핵전력, 단거리도 핵전력을 없앴습니다. 딱 갖고 있는 거는 비행기 투하하는 핵폭탄만 갖고 있습니다. ICBM과 핵폭탄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거리 핵전력을 아마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땅때가 열려서 88년 서울 올림픽에 공산국가, 민주준영 다 참여해서 사상 최대의 올림픽이 됩니다. 이러한 올림픽을 TV로 동유럽 국가들이 보면서 전쟁을 치는 한국이 저렇게 잘 살아?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면서 89년, 90년, 91년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공산국 정권이 무너지고 마침내 91년에는 소련까지 무너져서 러시아가 탄생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지금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냉전 종식이 있었죠. 그와 비슷한 사태가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6년부터 87년 사이에 미소 냉전과 비슷한 것이 지금 미중 간의 냉전입니다. 지금 INF로 미국과 소련을 이은 중국은 모든 중거리 이하의 핵전력을 없앴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협정을 맺은 바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ICBM 많지 않아요. 한국과 일본, 대만을, 인도를 때릴 수 있는 중거리 핵전력, 단거리 핵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나라들을 겁을 줘놓고 자기네 패권을 확대하는 게 중국의 1대1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남중국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에 있는 그 넓은 남중국해를 전부 다 자기네 바다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하는 게 중국의 의도죠. 거기에 맞서서 미국은 아니다, 거기는 공해다 하고 이제 미국의 함정들이 마구 지나다니는 항해의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중 해양 대립은 눈에 보이는 거라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이러한 레이건 때 트럼프 때 시작된 중국 견제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이 인정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지난번에도 자기가 이제 백신 맞을 때 이건 트럼프가 굉장히 잘한 거다 그랬는데 백신 개발하고 중국 견제로 딱 보고 있습니다. 백신은 개발됐으니까 중국 견제에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바이든은 우리는 중국의 경제력 남용에 맞설 것이다. 중국의 공격적 강압적 행동에 대응할 것이다. 인권과 지적 재산권, 세계 체제에 대한 공격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련 붕괴 이후 그렇게 세계 G2로 큰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소련에서 떼어내가지고 서방 경제권과 합쳐줬잖아요. 그래서 WTO에 가입하게 해서 세계 무역에 참여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무역을 하는데 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싸고 또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었죠. 세계의 공장이 됐기 때문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게 박정희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은 그러한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무역으로 박정희 정부를 본받아서 무역으로 크고 있는데 그 무역을 제재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홍콩과 티베트에서 위구르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시위를 밀어줌으로 해서 중국을 흔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일이 뭔가 하면 올해 7월 달에 일본 동경에서 도쿄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 이 올림픽이 안 열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한 7, 80%는 코로나 창궐을 우려해서 외국인들이 오는 게 싫다, 하지 말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게임을 무관중으로 하고요. 무관중으로 끝나면 그걸로 다행이죠. 근데 사실은 이 기간 중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경기장에 가서 티켓 산 거 갖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일본 방문 관광객이 많아야 되는데 관광객이 없으면 일본은 큰 손해를 보죠. 그로 인한 손해가 올림픽을 안 하는 손해보다 더 큽니다. 때문에 일본은 동경올림픽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경올림픽, 도쿄올림픽 위원장은
뭐 회의를 할 때 여성이 참가하면은 회의가 늦어진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그걸 핑계로 지금 사퇴를 했어요. 이러한 조짐들은 다 동경올림픽이 안 열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년 2월에 중국이 북경 근처에서 북경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했던 것처럼. 근데 이미 몇몇 나라에서 반중 단체들이 코로나 창궐과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경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경올림픽은 여름철이라서 코로나가 좀 그래도 덜할 텐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겨울철이라서 창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한 백신들의 효용은 백신 맞고 한 3, 4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이미 또 변종이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종 백신에도 통할지 올 겨울에 어떻게 또 코로나가 돌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동계올림픽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일본은 뭐 올림픽을 옛날에 한 적도 있고 또 동계올림픽은 이미 2번이나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크잖아요. 중국은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하계올림픽 열어서 SOC 투자하고 또 이번에 동계올림픽 열어서 SOC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또 관광객이 와서 벌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동경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가 되면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죠. 아마 미국은 그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일단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있는 인플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이제 제품이 수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물건이 잘 팔리니까 지금 전 세계 우리까지 중국까지 모든 나라가 자기네 돈을 많이 찍었어요. 그죠? 그래야 서로 맞대응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경제가 좋아진 게 없는데 우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자, 이건 뭔가 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네가 먼저 무너져라. 네가 무너지면은 나는 내가 인플레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자 내공시합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뭡니까? 겁쟁이 게임 아닙니까? 먼저 약한 나라들이 돈을 찍어내지 못하면 그 나라부터 무너지는 거죠. 치킨 게임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세계는 화해하지 않고 지금 전부 다 문을 닫고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서로 낯선 사람 경계하고 하는 게 그런 게 다 세계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중 간의 대결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한 미중 대립에 대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등에서 우리 역할을 찾아보겠다. 미중 간의 화해를 유도하고 중재하겠다. 그런 참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정의용 장관의 발언은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물속에서 불을 탁 하고 켜겠다. 그런 얘기죠. 말은 되지만 거짓말인 거죠. 대립이 치열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두 나라보다 약한 나라니까 승리할 것 같은 쪽에 참여하는 편승동맹을 하는 겁니다. 편승동맹도 빨리 해야 됩니다. 늦게 하면 손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세워준 나라고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해서 막아준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을 근거로 안보를 하고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저렇게 꼼지락거리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4분기에 러시아는 북한에 단 1리터의 정제유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러시아가 UN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기사입니다. 2017년 12월 UN 안보리는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양을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과 17년 12월에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18년과 19년 매월 정제된 기름은 원유가 아니고 이거를 뭐 경유나 등유나 휘발유로 이렇게 쭉 그렇게 정유한 거죠. 매달 300톤에서 많으면 7톤씩 북한이 제공해 왔어요. 18년, 19년에는. 근데 20년이 딱 들어서부터는 처음 1, 4분기 이게 뭡니까? 2020년이면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될 때 아닙니까? 2,000톤으로 줄었어요. 7,000톤쯤 가던 것이. 그리고 5, 6월에는 800에서 1,000톤, 1,000톤 이하로 줄고 그 다음에 작년 8월에는 32톤밖에 안 갔습니다. 확 줄었죠. 근데 7월에는 보고된 게 없어요. 이때 제로였는지 뭔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8월에 32톤, 그 다음에 9월분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제로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10월, 11월, 12월분을 보고했는데 하나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제로라고 하는 보고는 처음 러시아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이런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 2020년 10월, 12월 4, 4분기에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은 17,877톤입니다. 이걸 배럴로 고치면 13만 4천 배럴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는 56,207톤이었어요. 56,000톤이 17,000톤으로 줄은 거죠. 그러면 전년 대비 31.8%만 작년에 북한은 두 나라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은 겁니다. 북한이 어려워졌겠죠. 지금 안보리는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2020년에 13만 4천 배럴이 갔는데 이거는 허용치의 27%만 간 겁니다. 네, 북한이 이 유엔이 제재한 것도 양이 압박이 클 텐데 거기에 27%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은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유입을 우려해서 국경 봉쇄를 한 게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작년 초 미국이 전 세계를 띄워서 우한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해서 막 전 세계가 막 자기 자국민을 빼낼 때 한 발 앞서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를 차단해 버렸죠. 네. 따라서 지금 최근 북중 간의 무역 교류는 거의 제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에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러 간의 교역도 정제유가 저 정도니까 다 제로입니다. 지금 사정은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지금 방역을 하면서 그리고 인플레를 일으켜서 이제 경제를 유지하고 그에 의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어쨌든 대응해 가고 있는 건데 북한은 방역이 아예 안 되니까 국경 폐쇄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공격으로 두 나라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요. 남북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는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와 별도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와서 서로 견디기 시합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내공이 더 센가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은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아주 뿔을 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2월 8일부터 11일 사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분의 사업을 친날이 비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어떤 부분의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놓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정비 보강의 미명하에 능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춰 세우는 폐단들이 나타났다. 통계 조작하고 있다. 이걸 딱 지적했네. 네, 다급하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죠. 농사 조건이 불리하고 국가적으로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5개년 계획의 첫 해부터 알곡 생산 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 너 농업 생산자들 날 속였구나. 작년 여름에 홍수까지 지니까 이제 다 뽀록났구나.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뭐 탄광과 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안 된다. 탄광에서 불 안 켜면 전기불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러한데도 원래 전력 생산 계획을 현재 생산 수준보다 낮게 세웠다. 이렇다면 전기를 더 생산해야 되는데 발전소 돌리는 계획을 안 해놨다. 야단입니다. 예, 이럴 때 문정권에서 북한에 원전 지어준다 그러면 참 좋겠죠. 건설 부분에서는 평양의 살림집 아파트입니다. 건설 계획을 낮춰놓은 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다 그러고 원래 평양에 무조건 1만 세대 살림집을 지어라 그렇게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특수기관들이 자기 기관 이익으로 사리사욕 채우는 걸 허가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무시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당권, 법권, 군권을 휘두른 이 기관들이 특수기관이고 여기에 바로가 심각한데 그건 안 보고 이들을 동원해서 말단 기관을 치겠다. 다급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리고 반사회주의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커지면은 쿠데타라든지 시위를 할 수 있죠. 그런 세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1심 단계를 제외하는 악성 종양이다. 그들은 비난해놓고 중앙으로부터 도시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연합지휘부를 조직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 투쟁을 한 선에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집중적으로 다각적으로 강도 높여 전개할 것, 뭐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남이라든지 대사업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거는 경제가 너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당의 경제부장, 북한은 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의 경제부가 북한 국무원인가요? 내각인가 하도 바꿔서 모르겠네. 그 행정부에 있는 경제 담당 장관보다 셉니다. 그 경제부장은 김두일에서 오수용으로 고치했습니다. 오수용은 44년 평양생이고요. 김책공대 나왔습니다.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 기술국 국장,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 제1부위원장, 뭐 금속기계공업성 부상, 이건 정부의 장관을 한 거죠. 그다음에 전자공업상, 이것도 정부의 장관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각 부총리를 한 거고, 함경북도 당위원회,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지냈고, 또 그러다가 또 당의 경제부장도 지냈습니다. 또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도 했습니다. 당 비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일을 당의 경제부장으로 시켰는데 이게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회전문 인사잖아요. 문재인 정권도 보게 되면 회전문 인사잖아요. 정의용 씨 뭐 불사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정권이 문재인 정권도 뭐가 바뀌겠어요? 김정은 정권이 뭐가 바뀌겠어요? 똑같이 놀고 있죠. 김정은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리성건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올리고, 뭐 리성건 벌써 언제 들은 이름입니까?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계속 회전문 인사. 그 밥에 그 나물을 이리 비볐다 저리 비볐다 먼저 비볐다 엎어쳤다 뭐고 도시락 흔들기처럼 흔들어 봐야 맛은 똑같죠. 재료를 바꾸고 양념을 바꿔야지. 북한 체제를 바꿔야죠. 이걸 안 하고 계속 한다는 거는 참 김정은이도 개혁 개방은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로와도 교역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문재인 정권이 요청한다고 해서 남북 교류를 한다고 보는 건 난센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꾸 그걸 노력하는데 그러다 한번 이용은 당할지언정 북한은 문재인 정권하고 못 놉니다. 코로나 때문이라.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편승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중국이 붕괴돼서 몇 개 나라로 쪼개지면 북한도 무너집니다. 아니, 북한이 먼저 무너지면 중국이 쪼개질 수도 있는 거고. 과거 미소 냉전이 심할 때 미국이 한참 압박을 하다가 딱 화해를 하면서 INF 화해를 하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못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중국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요. 중국은 서방 국가들이 북경 동계올림픽에 안 올 거를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전선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해서 한국이 북경올림픽에 온다는 확답을 드리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또 서방 국가에서 외톨이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문 대통령이 결정했는데 많은 서방 국가들이 참여 안 하고 또 우리 체육계에서도 감염 겁나서 못 가겠다라고 반발하게 되면 문정부가 위기에 빠집니다. 잘 보고 문정부는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한반도 문제를 보면서 남북한은 이상하게 우리가 안 좋으면 북한도 안 좋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세트로 움직이더라고요. 둘 다 위기로 가고 있는데 더 큰 위기는 한국이 먼저 맞을 수 있다는 걸 문정권 사람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는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IMF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근데 전 세계가 모두 힘들고 이게 천천히 왔기 때문에 IMF 같은 위기라고는 못 느끼고 있죠. 근데 그나마 우리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OECD 회원국들이 다 37나라가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폭이 제일 적다는 얘기예요.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게 성장했고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한국으로 주식이 투자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는 면도 있어요. 한국은 방역체계가 좋았고요. 우리 K방역이 대단했죠.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관광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도 관광이 커요.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확 죽는 거죠.
관광과 더불어 서비스도 우린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버텼고,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이 잘 되는 반도체가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버티는 건데, OECD 국가 중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마이너스 3.7, 일본은 마이너스 5.3, 프랑스 마이너스 9.1, 이탈리아 마이너스 9.1, 독일 마이너스 5.5, 영국 11.2 이 정도입니다. 한국은 썸박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과 같이 중국을 압박해야죠. 중국을 압박하면 자연스럽게 북한도 압박이 되죠.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북한 경제가 무너지면 그 옆나라인 중국이나 북한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때가 통일의 적기입니다. 서독이 그때 통일했지 않습니까? 제발 문정권 사람들 종전선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그런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문정권도 휘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말 어려워집니다. 내년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해서 지금 마침 이제 설 연으로 세상이 좀 조용하니까 차분하게 좀 국가 전략을 다시 바꾸고 해서 균형 외교 그만 떠들고 동맹에 치중하고 남북 관계 개선 그만 추진하고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북한이 붕괴될 때를 기다리고 흔들고 조용히 흔들고,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뭔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